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 북한 대표 선수 10명이 하룻밤 사이에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보위부 감시요원이 24시간 감시하는 선수촌에서 그것도 10명이 동시에 자취를 감춘 겁니다. 이들은 수개월 전부터 비밀리에 준비된 작전의 주인공이었고 그 작전에는 빙판의 봄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과연 이 10명의 선수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겨울 평양 빙상훈련관의 새벽은 영하 15도를 넘나들었습니다. 여러분, 평양이라는 도시를 상상해보세요. 대동강이 굽이치는 그 도시에서 저는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체육성에서 일하시는 간부였고 어머니는 평양음악대학을 나온 피아니스트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평양에서도 나름 괜찮은 축에 드는 가정이었지요. 제가 처음 빙판 위에 선 건 5살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류경빙상관에 데려가셨는데 그때 얼음 위에서 빙글빙글 도는 언니들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우리 수련이가 쇼팽을 좋아하니 피겨가 딱이겠다고 하셨지요. 그때부터 20년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빙판 위에 섰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아침마다 훈련관에 울려 퍼지는 조국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구호가 제 가슴을 뛰게 했고 트리플 악셀을 성공할 때마다 코치 선생님이 수련 동무, 조국이 자랑스러워할 것이다라고 하시면 눈물이 날 만큼 감격스러웠으니까요. 남동생 수혁이도 저를 따라 빙상 선수가 되었습니다. 수혁이는 쇼트트랙을 했는데 저보다 더 승부욕이 강한 녀석이었어요. 우리 남매는 평양 체육계에서 리씨 남매로 꽤 이름이 알려져 있었지요. 어머니는 늘 너희 둘이 올림픽에 나가는 게 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은 2026년 1월이었습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북한 대표단 10명의 명단에 제 이름과 수혁이 이름이 나란히 올라간 겁니다. 아버지는 그날 저녁 특별히 평양냉면을 시켜주시며 조용히 웃으셨어요. 그런데 출국을 이틀 앞둔 밤 아버지가 제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문을 닫고 한참을 말없이 서 계시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련아, 밀라노에 가거든. 눈 크게 뜨고 세상을 봐라. 그 말씀의 진짜 뜻을 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세상이 우리가 배운 것과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딸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까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씀이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여러분, 비행기를 타본 적이 있으시지요? 저는 밀라노로 가는 비행기가 생애 2번째 해외행이었습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 때 한 번 나가봤지만 그때는 보위부 요원이 양옆에 딱 붙어 있어서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갔거든요. 밀라노도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2026년 2월 초 밀라노 말펜사 공항에 내렸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공기의 차이였습니다. 같은 겨울인데 평양과는 다른, 어떻게 말해야 할까? 자유로운 냄새라고 해야 하나요? 공항 안에 커피 향이 가득했고 사람들은 서로 포옹하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우리 선수단 10명은 일렬로 줄을 서서 고개를 숙이고 걸었지요. 단장 서영철 동지의 지시대로. 선수촌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식당이 24시간 열려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는 배급이 나오면 감사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파스타, 스테이크, 초밥, 과일. 수혁이가 제 소매를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누나, 이거 다 진짜야? 저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감시 요원 차동식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기에 우리는 조용히 밥만 먹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 연습 링크에서 왔습니다. 제가 새벽에 연습하러 갔는데 그 시간에 한국 피겨 선수도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같은 말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선수가 음악을 틀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쇼팽이었어요. 그런데 그 선수는 자유로웠습니다. 코치와 농담을 하고 핸드폰으로 음악을 바꾸고 웃으면서 점프를 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수령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스케이트를 탔는데 저 사람은 그냥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선수촌 방에서 수혁이와 이야기했습니다. 보이부 차동식이 옆방에 있으니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속삭여야 했지요. 누나, 우리가 알던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 같아. 수혁이의 그 한마디가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입 밖에 내면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런 생각만으로도 정치 범수용소에 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한 삶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밀라노의 밤하늘은 평양과 같은 별이 떠 있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에 이렇게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올림픽이 시작되고 며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이미 여자 싱글 경기를 마친 상태였어요. 성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지요. 세계 무대에서 통하려면 국제대회를 꾸준히 나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기회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성적보다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스하키 선수 장철웅 동무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철웅이 형은 32살로 선수단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고 군 복무를 마치고 체육단에 온 사람이었어요. 과묵하지만 눈빛이 깊은 사람이었지요. 철웅이 형이 선수촌 뒤편 벤치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련이, 너도 느끼고 있지? 여기가 진짜 세상이라는 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말을 대놓고 하다니. 하지만 철웅이 형은 이미 쇼트트랙의 한미양이, 바이애슬론의 최영수, 그리고 크로스컨트리의 김태성이까지 비슷한 마음인 것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물었지요. 형,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철웅이 형은 대답 대신 제 눈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 무렵 사건이 터졌습니다. 쇼트트랙 막내 임소라가 선수촌에서 일본 선수에게 받은 한국 과자를 몰래 먹다가 보이부 차동식한테 걸린 겁니다. 그것도 한국산이라는 이유로요. 차동식은 소라를 방에 가두고 3시간 동안 사상 검토를 했습니다. 22살짜리 여자아이한테요. 소라가 나왔을 때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자 하나 먹었다고 저렇게 하는 게 정상인 나라입니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소라의 부은 눈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리고 선수촌 식당에서 자유롭게 웃던 한국 선수들의 얼굴이. 같은 핏줄인데, 같은 말을 쓰는데, 왜 우리는 과자 하나에 이렇게 벌벌 떨며 살아야 합니까? 봅슬레이 선수 윤대호 형이 복도에서 저를 스쳐 지나가며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내일 새벽 5시 연습관 뒤. 그것이 10개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여전했습니다. 아니, 두려움이 점점 커졌다고 해야 맞겠지요. 만약 들키면 우리만 죽는 게 아닙니다. 북에 있는 가족들, 부모님, 형제자매까지 수용소에 끌려갈 겁니다. 그 시절 우리나라도 6.25 이후에 빨갱이 가족이라고 연좌제로 고통받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지금도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가슴속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으니까요. 눈 크게 뜨고 세상을 봐라. 아버지, 저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본 것을 다시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절엔 말이죠. 저는 국정원이라는 말만 들어도 무서웠습니다. 북한에서는 국정원을 남조선 괴뢰 정보기관이라고 가르치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요. 그런데 그 악한 사람들이 우리의 생명줄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올림픽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연습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탈리아 자원봉사자 한 분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30대쯤 되어 보이는 동양인 여성이었는데 이탈리아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아주 유창했습니다. 자기 이름은 진아이고 이탈리아 교포 2세대라고 했어요. 어머, 북한 선수분이세요? 제가 도움 드릴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그냥 친절한 자원봉사자인 줄 알았습니다. 진아 씨는 며칠 동안 자연스럽게 제 주변에 나타났습니다. 선수촌 근처 맛있는 젤라토 가게를 알려주고 밀라노 대성당 사진을 보여주며 제가 쇼팽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는 스칼라 극장 이야기도 해줬어요. 차동식 요원이 없는 짧은 틈을 골라서요. 돌이켜보면 진아 씨는 차동식의 동선을 이미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올림픽 열흘째 밤이었습니다. 진아 씨가 선수촌 카페에서 저한테 커피를 건네며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이렇게 말했어요. 수련 씨, 남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도와줄 분이 계세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달그락 소리를 냈어요. 진아 씨는 웃으면서 천천히 생각해요라고만 하고 일어났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라도 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날 밤 장철웅 형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철웅이 형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혹시 함정이 아닐까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북한에서는 충성심을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탈북 유혹을 꺼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며칠 뒤 진아 씨가 건넨 작은 종이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의 위치, 비상 연락번호, 그리고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한 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국정원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선수단 내부에서 탈북 의향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50대 공작관을 밀라노에 사전 배치한 거였어요. 한국 대사관과 이탈리아 정보기관까지 비공식적으로 협조 체제를 구축해 놓은 상태였지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한 겁니다. 같은 민족이 자유를 찾겠다고 손을 내밀면 국가가 그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께 6.25 때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신 할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할아버지, 손녀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국정원의 선생님을 처음 만난 것은 올림픽 열이틀째였습니다. 진아 씨의 안내로 선수촌 근처 작은 이탈리아 카페에서였지요. 차동식이 단장 서영철과 회의하는 1시간의 빈틈을 이용했습니다. 선생님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어요. 첫인상이 어떠냐고요? 우리 아버지랑 비슷했습니다. 차분하고 눈빛이 따뜻하고 목소리가 낮았어요. 선생님은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련 씨, 많이 힘들었지요. 이제 걱정 마세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거든요. 북한에서는 아무도 걱정 마세요라고 해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조국을 위해 더 힘내라는 말뿐이니까요. 선생님은 작전 계획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작전명은 빙판의 봄. 폐막식 전날인 2월 21일 밤에 10명이 동시에 선수촌을 빠져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왜 폐막식 전날이냐면 그때가 선수촌 경비가 가장 느슨해지는 시점이거든요. 경기가 거의 끝나서 선수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시간대입니다. 계획은 이랬습니다. 10명을 3개 조로 나눕니다. 1조는 장철웅 형, 한미양, 최영수, 김태성 넷이서 밤 11시에 선수촌 동쪽 출구로. 2조는 다른 나라 선수들의 파티에 합류하는 척 나갑니다. 2조는 장철웅 형이 리더로 나이도 있고 군 출신이라 침착했어요. 2조가 먼저 움직이면서 감시 요원들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리고 봅슬레이 윤대호 형, 스피드 스케이팅 박성일 피겨. 오정의 3시 밤 11시 30분에 선수촌 서쪽 출입구를 통해 빠져나갑니다. 마지막 3조는 저와 수혁이,
임소라, 셋이서 자정에 남쪽 비상구를 통해 나갑니다. 각 조가 나오면 진아 씨가 준비한 차량 3대가 합류 지점에서 대기하다가 한국 대사관까지 데려다 주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이었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박성일이 끝까지 망설였어요. 나는 체제에 불만이 없다면서요. 하지만 사실 성일이는 어머니가 병원에서 약이 없어 돌아가신 아픔이 있었습니다. 약 한 알이면 살릴 수 있는 병이었는데 북한에는 그 약이 없었던 거지요. 가장 가슴 아팠던 건 봅슬레이 윤대호 형이었습니다. 대호 형은 북에 아내와 3살짜리 딸이 있었거든요. 형이 저한테 그랬어요. 수련아, 내가 가면 마누라와 은별이는 어떻게 되겠냐?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한참을 울던 형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은별이가 자유로운 세상에서 크게 하고 싶다. 반드시 데려올 거다. 10명 모두가 각오를 다진 것은 탈출 이틀 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선수촌 연습관 창고에 몰래 모여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10개의 떨리는 손이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였지요. 같이 가자. 살아서 가자. 2026년 2월 21일.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하루였습니다. 낮 동안은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선수촌 식당에서 밥을 먹고 다른 선수들과 가볍게 인사하고 방에서 쉬는 척했지요. 하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시계를 볼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혁이도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어요. 우리 남매는 눈빛만으로 대화했습니다. 밤 10시 보위부 차동식이 각 방을 순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선수촌에서 자기 나라 선수를 감시하고 다니는 나라가 또 있겠습니까? 차동식이 제 방 문을 두드렸을 때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배가 많이 아파서 일찍 잤습니다라고 했지요. 차동식은 한참 서 있다가 나갔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어요. 11시 정각. 1조가 움직였습니다. 장철웅 형, 한미양, 최영수, 김태성. 이 4명은 선수촌 동쪽에서 열리던 캐나다 아이스하키 팀의 파티 소리를 틈타 빠져나갔습니다. 철웅이 형은 아이스하키 선수니까 캐나다 팀과 인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지요. 진아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1조 안전. 짧은 2글자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11시 30분. 2조 차례였습니다. 윤대호 형, 박성일, 오정희. 그런데 여기서 위기가 생겼어요. 2조가 서쪽 출입구로 나가려는데 선수촌 순찰 경비원이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대호 형이 순발력 있게 영어로 화장실 어디예요? 라고 물었답니다. 경비원이 방향을 가리키는 사이에 3사람이 출입구를 빠져나갔어요. 나중에 대호 형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영어 한마디가 인생에서 가장 잘한 공부였다고. 자정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였어요. 저와 수혁이, 임소라. 방에서 나가려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동식이었습니다. 다시 순찰을 돌고 있었던 거예요. 3명이 화장실에 숨어 숨을 죽였습니다. 소라의 몸이 나뭇잎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소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혁이가 반대쪽 손을 잡았지요. 5분이 지났을까 차동식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우리는 남쪽 비상구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움직였어요. 비상구 문을 밀었을 때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밀라노의 2월 밤바람이 이렇게 상쾌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차장에 검은 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진아 씨가 운전석에서 헤드라이트를 2번 깜빡였어요. 약속된 신호였습니다. 우리가 차에 올라타는 순간 뒤에서 외침이 들렸습니다. 거기서. 차동식이었습니다. 이상 징후를 느끼고 뒤따라온 거였어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진아 씨가 차를 급발진시켰습니다. 차동식이 뛰어오는 모습이 사이드 미러에 보였어요.
점점 작아지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차 안에서 소라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혁이도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자유를 향해 달리는 차 안에서 흘린, 태어나서 처음 흘린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밀라노 시내를 달리는 차 안에서 진아 씨가 무전기로 보고했습니다. 3조 합류. 전원 이동 중. 잠시 후 무전기에서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수고했다. 1조, 2조 모두 안전하다. 10명 전원이 무사히 빠져나온 겁니다. 그 순간 저는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가 도와주신 거라고 믿었습니다. 새벽 1시쯤 차가 멈춘 곳은 밀라노 시내 한 골목이었습니다. 건물 앞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어요. 주 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여러분, 태극기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북한에서는 태극기를 괴뢰 깃발이라고 가르칩니다. 불태우는 연습까지 시켰어요. 그런데 그 깃발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어우러진 그 둥근 원이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대사관 문이 열리고 직원분들이 뛰어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전합니다. 선생님이 현관에서 우리를 맞이하셨어요. 10명이 대사관 로비에 모였을 때 장철웅 형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엉엉 울었습니다. 32살 군인 출신의 그 강인한 사람이 아이처럼 울었어요. 살았다. 우리가 살았다. 한미향이가 철웅이 형을 안아주었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대사관 직원분이 따뜻한 미역국과 김밥을 내오셨어요. 한국 음식을 먹어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김밥 한 줄을 베어 물었는데 참기름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북한 김밥과 비슷한데 다른 그 맛. 같은 민족의 음식인데 이렇게 풍성할 수 있다니. 수혁이가 김밥을 3줄이나 먹으면서 누나, 이거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북한 측이 난리가 났어요. 선수 10명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단장 서영철이 이탈리아 외교부에 선수 납치라며 강력 항의했습니다. 북한 외교관 3명이 대사관 앞까지 찾아와서 선수를 즉시 반환하라고 고함을 질렀어요. 대사관 밖에서 들리는 그 목소리에 소라가 다시 떨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언론이 속보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북한 선수 10명 집단 탈북. 전 세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지요. 이제 전 세계가 여러분의 편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다시 보낼 수 없습니다. 밀라노를 떠나 한국행 특별기에 오른 것은 사건 발생 사흘 뒤였습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우리의 출국을 허가해 주었고 국정원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여러분, 인천공항을 아시지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규모였어요. 평양 순환공항의 10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계단을 한 발 한 발 내려갈 때 다리가 떨렸습니다. 한국 땅을 처음 밟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가장 큰 충격은 인터넷이었습니다. 핸드폰 하나로 세상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다니. 저는 처음으로 유튜브에서 김연아 선수의 올림픽 영상을 봤습니다. 같은 한민족이 이렇게 아름다운 피겨를 하고 있었다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20년 동안 빙판 위에서 한 건 체육이 아니라 선전이었구나. 진짜 피겨는 이런 거구나. 지금 저는 한국에서 피겨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력이 세계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음악에 맞춰 제가 표현하고 싶은 감정을 담아 스케이트를 타고 있어요. 코치 선생님이 수련 씨, 오늘 표정이 좋아요라고 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것이 진짜 피겨이구나. 수혁이는 쇼트트랙을 계속하고 있고 장철웅 형은 아이스하키 지도자 과정을 밟고 있어요. 임소라는 대학에 다니면서 한류 스타를 꿈꾸고 있답니다. 윤대호 형은 아직 아내와 딸을 데려오지 못했지만
매일 밤 은별이 사진을 보며 반드시 데려오겠다고 다짐합니다. 부디 우리 세대의 통일을 볼 수 있기를.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빙판 위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저는 스케이트 끈을 조여맵니다.